강의 진행할 허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이야기는요, 이제 뭐 제목은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강의에 대해서 불량배들의 영화는 어떻게 할리우드를 구했는가라는 이야기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 정리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메리칸 뉴시네마라고 명칭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나왔던 영화들과 이 작가들이 그 기존의 이제 올드 할리우드 이제 시스템을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이나 작가들이나 감독들과는 굉장히 다른 비전과 영화적 색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어떤 이야기들로 이제 좀 판을 좀 많이 바꾸면서 지금에게 우리에게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양산을 해왔고, 그리고 이 영화가 당대의 그 새로운 젊은 관객들을 어떻게 다시 영화 산업 안으로 끌어모았으며, 궁극적으로 아메리칸 뉴시네마가 문을 닫게 되기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멸했는가, 그리고 이들의 자멸과 그들의 어떤 작가적 시체 위에 할리우드라는 이 산업체가 어떻게 다시 기능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한국 사회에도 약간 반영 가능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늘 사회나 반영 가능한 것이겠지만, 하나의 오래된 시스템이 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근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갔던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스스로 자멸하고, 그 자기들의 자멸이 어떻게 오히려 되려 이 시스템 자체를 산업화시키고 공고하게 만드는지, 권력화시키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스 비극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텐데, 그게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공공연히 되풀이해서 연출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마 자기 얘기나 혹은 뉴스나 이런 데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이야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출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들은 많이들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영화들은요, 중점적으로 이제 정확히는 67년도 보니 앤 클라이드에서 80년에 나왔던 마이클 치문의 천국의 문까지의 영화들이고요. 이 시기를 딱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보니 앤 클라이드 보신 분 계신가요? 보니 앤 클라이드 한 분 계시네요. 보니 앤 클라이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한국에 이제 개봉을 할 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고요. 워렌 비티로 나오는 영화죠. 어디서부터 말씀드릴까요? 일단 이 아메리칸 뉴시네마라는 되게 이상한 시기가, 정말 이상한 시기거든요. 이 이상한 시기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48년도에 파라마운트 판결이라는 되게 역사적인 이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거대 스튜디오들이 극장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국을 예로 들자면은 CJ는 CGV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거대 스튜디오들이 극장을 소유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사실 이게 독과점이거든요. 당연한 거죠. 거대 스튜디오가 자기 영화만을 상영하는 극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독과점책이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지적이 있었고, 진작부터 이게 기소가 되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 때문에 처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용만 표류를 하다가 종전 후에 판결이 난 것이 파라마운트 판결, 48년에 벌어진 판결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스튜디오들이 급격하게 권력을 잃게 돼요. 스튜디오들이 급격하게 권력을 잃으면서 이들이 택했던 거는 이제 대작 영화에 많이 심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에픽물들이 많이 나오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역사물들, 그리고 특히 성경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출애굽기부터 해서 이런 그 성경의 특정 에피소드들을 약간 이제 히어로물처럼 각색한 그런 이제 에픽물들이 굉장히
강세를 떨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뮤지컬 영화도 굉장히 강세를 누렸고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 스튜디오들이 이 지금의 새로운 젊은 관객층을 자기들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던 시기예요. 이 60년대 후반이 48년 판결 이후에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죠. 이때는 사회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의 혼란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이제 케네디가 죽고 난 이후에 린든 대통령의 이제 체제 안에서 굉장히 베트남전이 오히려 확전되고 조정되지 않고 그러면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던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방황하고 기존의 고루한 이 체계적인 질서나 관습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시기였고 특히 이제 마약이 급속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시기였죠. 이때 이제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영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제 여기에는 워렌 비티라는 걸출한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워렌 비티는 혹시 워렌 비티 나오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시나요? 워렌 비티 뭐 유명한 배우죠. 플레이보이로 유명하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근데 할리우드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싫어했죠. 굉장히 셀레브리티죠, 뭐 그냥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셀레브리티인데 단순히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목소리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아주 개성이 뚜렷한, 좋게 얘기하면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시나리오를 받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워렌 비티의 손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두 명의 작가가 처음에는 이 보니 앤 클라이드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감독이죠. 감독에게 보내게 되죠. 트리포 당신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트리포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당시에 이제 워낙에 셀레브리티였던 워렌 비티에게까지 갖고 온 영화가 되는 거죠. 워렌 비티는 이걸 보고 싸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워너에 가져가죠. 워너 브라더스 아시죠? 워너 브라더스. 워너 브라더스는 대표적인 거대 스튜디오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잭 워너라는 워너의 창립자가 여기 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재임을 하고 있었고요. 뭐 잭 워너의 권력이라는 거는 뭐 할리우드에서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사람들은 다들 그를 이제 어떤 직책으로 부르지는 않고요. 대령님이라고 부르죠. 대령님. 잭 워너 대령님. 워너도 대령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했고 워너는 일단 이 워렌 비티를 되게 혐오했고요. 워렌 비티가 가져온 각본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판을 줬죠. 워렌 비티가 찾아가서 얼마 주면 싼값에 어느 정도 흥행할 수 있는 영화를 또 만들어 오겠다. 내가 주연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근데 그 제의조차 되게 제 원어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 배우가 제작을 한다는 건 되게 건방진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꼴값 떨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두 명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갈리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워렌 비티가 되게 드라마틱하게도 무릎을 꿇고 제 원어 회장의 구두에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워렌 비티 스스로는 끝까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입을 신발에 맞춘 게 사실은 아니고 돈을 얻어냈습니다. 굉장히 당대에 스튜디오에서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은 대체 이런 영화를 왜 만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죠. 주인공이 보자예요. 워렌 비티가 보자고요. 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를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은행을 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은행을 털고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유명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셀레브리티. 한마디로 테러리스트. 어떤 사회를 향해서 어떤 한 신호를 보내고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명한 마지막 씬, 심지어 새드 엔딩이죠. 마지막에 보니 앤 클라이드를 한 분밖에 안 보셨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마지막 장면 영화사에 한 장면인데 참 한국에 근데 그런 영화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통로가 좀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벌집이 되어가면서 구체제를 상징하는 보안관과 이 보니 앤 클라이드가 대립하는 큰 춤으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경찰들이 쏜 총에
이 주인공들이 벌집이 돼서 말 그대로 차와 함께 벌집이 돼서 죽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웃기는 영화죠. 근데 이 영화가 당대 이제 일단 개봉을 했는데 개봉관을 잡기까지도 굉장히 배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난항을 겪었죠. 어떤 극장주들이 이런 영화를 걸고 싶겠어요. 근데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극장 하나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서고 계속해서 이 영화를 연달아서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다 하나같이 젊은 세대였고 하나의 현상이 된 거죠. 보니 앤 클라이드가 굉장히 큰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후대에 영화 사가들이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시작이라고 보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색채라고 한다면 일단 이 기승전결로서 이야기를 할 때 할리우드의 전형적인 해피엔딩이 아니고 또 할리우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인공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명분이나 혹은 선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인과 이 범죄를 저지르는 당대로서는 되게 이상한 이 캐릭터들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구체제와 대립하는 영화였어요. 당대로서는 67년도에.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영화가 나타날 거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흥행을 안 했다라면은 워렌 비티 혼자의 원래 튀기를 좋아하는 쌍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니까 기행으로 그냥 평가받고 말았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현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는 하나의 움직임이 하나의 이제 시대 정신일 수 있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판단하게 되는 또 하나의 걸출한 영화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970년에 나온 이지라이더라는 영화입니다. 이지라이더는 무슨 뜻이냐요? 이지라이더는요, 일단 로저 코만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B 영화로, 그러니까 B급 무비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 B급 영화에 대한 정의를 지금 확실히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야기는 B 무비하고는 조금 달라요. 지금 이야기하는 B 무비는 되게 뭔가 장르적인 색채가 되게 강렬한 영화들을 B 무비라고 요즘 많이 하죠. 일본 타라티노의 90년대 영화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B 무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 B 무비는 이게 이 어떤 정의 내리는 게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극장 하나에서 큰 영화를 하나 상영을 할 때 같이 끼어 팔기로 하는 작은 영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위계상의, 그레이드상의 A급, B급 영화였던 거예요. 그런 B급 영화들을 굉장히 싼 가격에 엉성하지만 사람들이 뭐 그것저것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무지하게 만들어내는 유명한 감독이 로저 코만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이 로저 코만이 제작한 영화 중에 헬 에인젤스입니다. 와이드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오토바이 갱들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의외로 약간 흥행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을 했던 피터 폰다라는 배우가 있죠. 피터 폰다가 오토바이 폭주족들 얘기가 돈이 좀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을 하던 중에 순간적으로 차관을 하게 되죠. 방금 전에 한탕을 제대로 한탕을 한 폭주족이 두 명이 은퇴를 위해서 미국을 오토바이를 타고 쫙 횡단을 하고 가다가 그들이 재수없다고 생각한 시골 촌놈들에게 총 맞고 죽는 얘기를 한번 영화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돈을 내고 제작을 하고 출연도 하고 이 프로젝트에 자기 절친한 친구를 끌어들이게 되죠. 이게 바로 이 할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악동이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데니스 호퍼입니다. 뭐 둘 다 뭐 약이라면은 둘째가 그러면 서러울 만한 두 명이죠. 데니스 호퍼에게 연출을 맡깁니다. 데니스 호퍼는 이 영화의 이제 연출과 출연을 맡아 주연 두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을 맡았고요. 또 한 명의 친구를 끌어들이죠. 이건 친구들 영화예요. 재밌게 쉽게 만든 영화예요. 또 한 명의 끌어들인 이제 당대의 이제 젊은 배우가 잭 니콜슨이었습니다. 잭 니콜슨은 뭐 이제 그 전부터 이 데니스 호퍼나 피터 폰다하고 절친한 친구였고요. 이 영화에 또 역시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중요한 조연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싼값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영화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이 보니 앤 클라이드처럼 제작비를 조달하는 과정이나 특히 연출의 과정에서 이제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왜냐? 데니스 호퍼는 늘 약에 취해 있었거든요. 술 먹고 바닥을 두드러 패고 완전히 인생이 개판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작도 계속 길어지고 제작이 길어지면 영화는 무조건 제작비의 8할은 인건비거든요. 하루라도 테이크가 늘어나면은 그럼 다 그냥 제작비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도 계속 상승되고 만드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멘붕에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거지로 만들었고 당연히 시사 때 할리우드의 큰 배들은 이 영화를 너무나 싫어하고 이게 대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영화인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고 이 영화 역시 주인공들이 총을 맞아 죽여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였죠. 근데 영화가 개봉을 하자 또 한 번의 기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영화는 뭐 이 보니 앤 클라이드보다 훨씬 비주얼적으로 이상한 광경이 연출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극장을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고 보는 이 광경은 똑같이 연출이 됐는데 그 줄 선 사람들의 모양새가 되게 웃겼어요. 다 정키들이었어요. 완전히 이게 뭐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뭐 폭주족도 있고, 뭐 레즈비언들도 있고, 게이들도 있고, 뭐 갱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딱 보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극장 앞에 지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지라이더가 상영되는 극장은 이 화장실 처음에는 화장실이 개판이었고 나중에는 상영관도 개판이었죠. 너도 나도 다 다리 하나를 펴대가지고 개판이었던 겁니다. 이 영화가 예상외로 굉장히 큰 흥행을 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배급이 되게 되면서 큰 흥행을 끌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미국 전역에 이 헤로인과 LSD를 공급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사실 웃을 일은 아니죠. 근데 마약의 보급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화로 기록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두 편의 영화까지 이렇게 등장이 되었을 때 할리우드의 이 노세한 제작자들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 왜 지금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오는 거지? 배너를 안 보고 다들 멘붕에 빠지게 되고 특히나 이 당시에 수입되었던 미국 사람들이 외국 영화 잘 안 보시는 거 아세요? 자막 있는 영화를 극도로 안 보거든요. 근데 당시에 수입되었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블로우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 흥행을 합니다. 사실 이 프랑스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트 영화 좋아하는 관객들이 뭐 프랑스 영화를 찾아가서 보는 건 저는 종종 왕왕 있었던 일이지만 이태리 영화였고, 이 영화에 사람들이 몰려서 흥행작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자 정말 말 그대로 공황에 빠진 거예요. 왜냐? 이 할리우드 거대 스튜디오의 간부들은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영화를 종이에 무슨 내용인지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 관객들이 꾸역꾸역. 그러니까 그때 깨달았죠. 지금 세상이 완전 변했고 우리가 완전 지금 뭔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시에 스필버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당시에 우리들은 우리 전 세대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뺏어왔다라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구술을 해서 했고요. 근데 뭐 재밌는 진술도 있습니다. 테리 후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원어에 있던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지라이더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다. 이지라이더 이후에 중역들이 매일마다 한 명씩 해고를 당했고 나는 연줄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제작을 해서 흥행한 영화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단지 20대라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저기 위층의 중역이 내 사무실에 내려와서 저기 혹시 이 기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자기 견해를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어떤 설명인 거죠. 테리 후버의 이 한마디가. 정말 이 사람은 이 스튜디오 안에서 그냥 취직한 게 다행이고 젊은 거는 여기서는 뭐 자랑이 아니었죠. 아무것도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뭐 어디 정말 높은 중역들이 막 단지 내가 젊다는 이유만으로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는 거. 굉장한 어떤 센세이셔널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당대까지 할리우드 시스템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냐면은 이
이지라이더 혹은 그 이전에 보니 앤 클라이드 그 즈음에서는 아예 이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워낙에 48년 이후에 스튜디오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 감독들의 권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축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전에도 권한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만 좀 방어적이 됐던 거죠. 방어적인 과거에 이제 나이 많은 영화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이 법을 하나 만들게 돼요. 기존의 영화 연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감독으로 기용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법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새로운 감독을 뽑을 때 적용되는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뽑지 못하게 만드는 조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캐치 22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그런 내용인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조약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이 방어적이고 이 뭐랄까 완전히 폐쇄적인 상황 안에서 완전히 자멸해 가고 있던 이 산업이 어쩔 수 없이 이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에 굴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판이 그렇게 넘어갔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지라이더나 이 보니 앤 클라이드 이후에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 작가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그들을 이제 우리는 뭐 무비 브렛들이라고 이제 부르죠. 무비 브렛들이라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영화를 현장에서 도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처음으로. 그러니까 딱 이 시기가 영화 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무비 브렛들이 누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대패, 그리고 마틴 스콜시지, 그다음에 조지 루카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무비 브렛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당대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태동을 알린 보니 앤 클라이드와 이지라이더 이후에 이제 이 거대한 스튜디오의 주역들이 지금 상황이 완전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멘붕의 상황에서 깨닫고 회사를 유지하고 우리가 할리우드라는 체계를 유지를 하고 어찌됐든 영화 시장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의 생각을 수용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이들이 영화 시장으로 급속하게 흡수가 되었던 거예요. 흡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 무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 어떤 맥락과 토대가 마련이 되었던 거고요. 당대 이제 영화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스튜디오들이 자체적인 쇄신을 하면서 주역들은 잘리고 새로운 이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임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빨랐던 스튜디오는 아까도 몇 번 거론이 됐던 워너브라더스입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아까 얘기했던 잭 워너 회장은 이 보니 앤 클라이드 이후에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해서 이제 그 자기 소유의 섬에 가서 이제 잘 살았고요. 이 사람 이후에 완전히 이제 그 경영 체계가 바뀌게 되는데 중간에 있었던 사장 체계는 그냥 뭐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 체계에서 중요했던 게 그 다음 체계의 시장이 존 켈리라는 새로운 제작 책임 부장을 임용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임용 당시에 31살인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작 책임 부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워너의 돈을 집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31살짜리. 이때 아메리칸 뉴시네마 시절의 모든 제작자든 감독이든 지금은 몇 명 빼고는 다 사라졌는데요. 존 켈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소니 있죠, 소니 픽처스의 사장을 98년도까지 하다가 98년도까지 하고 고령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아무튼 존 켈리가 이제 31살의 나이로 이 워너의 제작 책임 부장이 되고 나서 당시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땠냐면은 우리 왜 이렇게 옛날 영화들 보면은 당시에 스튜디오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몇 가지 있잖아요. 큰 대문이 있고 앞에서 경비에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세트들별로 커다란 이렇게 집들이 막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 뭐 제작자들도 있고 감독집도 있고 배우집도 있고 막 이상한 정말 무슨 하나의 도시 같은 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기의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특히 워너가 앞장섰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들 청바지를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양복을 입지 않겠고
심지어 워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리아나 냄새가 아침 9시부터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 스튜디오 회사가 정말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약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제 루비 브렛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됐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아메리칸 뉴 시네마라는 이 시기의 이야기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에서 제가 이제 언급한 감독이나 작품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아마도 이 후반부에서 다룰 감독들이나 영화들은 아마도 많이 보였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전반부 얘기를 잠깐 요약을 하자면은, 방금은 그런 이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 근데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이유가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니까가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말 시장의 판도를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선택이 그 젊은 사람들의 영화에 그냥 그 젊은 사람들이 영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 시장놀이로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상대 관객들은 보니 앤 클라이드나 이즈라이더나, 그리고 이즈라이더보다 2회 먼저 나왔던 졸업 같은 영화를 보면서, 러셀 코안이 나왔던 졸업 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기존에 내가 봤던 할리우드 영화들과 달리 우리 이야기구나라고 느꼈다는 거. 그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소외를 느끼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 세대가 자기 세대의 이야기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시기를 열었던,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시기를 열었던 관객들과 사회 분위기와,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전쟁과 마약의 급격한 이 보급에 인한 혼란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결과였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당대의 시대상을 여러분이 짐작하기 좋은 일화 하나를 소개를 잠깐 해드린다면,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지라이더가 개봉을 하고 나서 열흘 후에 할리우드 영화사도 그렇지만 미국의 범죄사를 통틀어도 아마 20건 안에 기록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찰리 맨슨이라는 살인자를 아시나요? 마릴린 맨슨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이름과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의 성을 합해가지고 마릴린 맨슨이 됐는데, 마릴린 monroe와 찰리 맨슨의 성과 이름을 합한 거죠. 근데 이 찰리 맨슨이 그러니까 일종의 옴질교 교주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근데 로만 폴란스키라는 감독이,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아메리칸 뉴시네마 시기의 감독이죠.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폴란드로부터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이제 영화 활동을 하면서 샤론 테이트와 결혼을 한 상태였고, 샤론 테이트는 임신을 한 상황이었는데요. 네. 로만 폴란스키가 잠시 영화제 스케줄 때문에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찰리 맨슨의 직접 간 건 아니고, 찰리 맨슨의 이제 광신도들이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집을 습격하게 되죠. 근데 그 습격했던 이유는 바로 직전에 이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한 편이기도 한 이 악마의 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소설 로즈메리의 베이비라는, 로즈메리의 아기라는 원작 소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로즈메리의 아기를 보고 뻐기간 악마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이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을 해하려고 갔던 건데, 로만 폴란스키는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집에 없었고, 집에 가서 임신 몇 개월 전이나 안사귀었던 샤론 테이트를 조각살해, 그러니까 토막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범행은 금방 밝혀져가지고 이 살인자들은 금방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찰리 맨슨도 잡혔고, 로만 폴란스키는 그 이후로, 원래도 근데 뭐 정신 상태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내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더욱더 약과 술에 빠져 살다가
혹은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도 하죠. 미성년자를 거느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도 추방을 당하고 외국에서 그 이후로 이제 외국에서 활동하게 됐죠. 얼마 전에 왜 저기 뭐야 잡혀가지고 미국 저기 FBI 인도돼가지고 왜 시끄러웠던 뉴스 혹시 본 적 없으신가요?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영화제에서는 각광 받고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피아니스트나 이런 영화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영화 작가죠. 미성년자를 건드렸다는 거죠. 이걸로 넘어가면 법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영화 프랑스캔 빠져들었던 거고. 근데 당대 이제 분위기를 되게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는 당시의 반응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할리우드 특히 이제 그 머롤랜드 드라이브 있는 그쪽 이 동네에 내가 그날 거기 그 집에 놀러 갔더라면은 나도 죽었을 거야 라고 이 사람들은 이게 비극이 아니라 되게 재밌는 가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도덕적 분기가 극에 달하 있었고요. 원래 우리 뭔가 세상사 전반합이라는 얘기 자주 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어떤 그 구체제의 어떤 그 완고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정적인 그런 체제와 질서 안에서 질식해 있던 사람들이 이 약과 술, LSD, 비틀즈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한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영화들을 보면서 완전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반체제적인 어떤 것이 되게 간지가 되고 패션이 되고 그게 너무너무 이제 폭발을 했던 시기라서 역으로 굉장히 많은 그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 부작용이 나중에 이제 아메리칸 뉴시네마를 망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데 그거는 후반부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우이그렛들은 같은 아메리칸 뉴시네마 시기의 감독들이지만 방금 얘기했던 워렌 비티나 뭐 잭 니콜슨이나 혹은 이 여타의 감독들과는 굉장히 아서펜이나 이런 감독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점이 일단 나이가 5살 차이가 났어요. 5살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시기에 5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50년 차이인 거예요. 왜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폭발적인 시기였기 때문에 이 5년 차이를 가지고도 이들은 굉장히 많은 이 차이가 있었고 특히 이 무이그렛들이 물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감독들도 역시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특히 프랑스 작가주의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화는 이 작가주의 영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리고 뭐 트리포의 영화나 뭐 이런 트리포의 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성서고 경전이었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철저한 명제가 있었어요. 모든 영화 제작에 관여된 모든 전반의 권력은 감독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작자와 스튜디오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영화는 작가의 산물이다. 그리고 감독이 작가를 가졌을 때, 어서리티를 가졌을 때 영화의 작가는 감독이다. 배우도 아니고, 디렉터도 아니고, 돈을 내주는 투자자도 아니고, 스튜디오 회장도 아니고, 제작 책임 부장도 아니고, 감독이다. 라는 아주 철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 아래 이 쏟아져나온 모이그렛들 다 하나같이 친구였죠. 서로들 친구였어요. 마틴 스콜세지, 스필버그, 조지 루카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시작은 딱 됐다는 얘기. 이 시기에서 가장 먼저 빛을 보고 처음부터 빵 터뜨렸던 거는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였습니다. 완전히 뭐 동세대의 영웅이었죠. 동세대의 영웅이었고 이 사람의 제작 방식이 이 동세대 다른 무이그렛들에게 굉장히 일종의 사실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귀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뭐냐면은 처음에 이 계약할 때는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스튜디오와 절충 가능한 수준에서 계약을 했고요. 제작비를 초반에 끌어서 엄청 써요. 그래서 이 제작비를 나중에 초과 지불, 그러니까 제작 스튜디오에서 초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막 제작 기간은 늘어나죠.
영화가 일단 완성이 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빨리 완성을 시켜 제작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스튜디오에서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래서 당시에 이 시기에 만들어진 70년대 초중반 후반에 만들어진 영화들 중에 이 제작비를 뭐 한 2배 이상 부풀려받지 않은 영화가 정말 드물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처음에 이걸 성공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영화가 대부였습니다. 대부는 보였죠? 네, 다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 참 좋은 영화죠. 참 좋아하는데요. 일단 나중에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 아메리칸 뉴 시네마의 작가들 그리고 특히나 이 루이 브레트의 이 동명도 결국 대부에 나오는 콜레오네 패밀리의 어떤 비극처럼 반복이 되었다는 되게 아이러니한 분위기인데 어쨌든 그들의 영화들이 되게 아메리칸 뉴 시네마 작가들의 감독이 되게 구체제와의 대립과 어떤 불화를 다루고 있었고 처음에는 보니 앤 클라이드, 졸업, 그리고 이즈라엘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아버지와의 어떤 대립과 그리고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식, 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화 돼가는 아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되풀이가 돼서 나왔었는데 그게 되게 영화들에서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되풀이가 됐었고 뭐 하다못해 스타워즈에서도 그랬죠. 다스베이더. 자 이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가 대부를 만들고 나서 이 완전히 뭐 그들 동세대에서는 떠오르는 우상이 되는데요. 이때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와 처음부터 대학 시절부터 많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정말 약간 뭐 나이 차는 한 살밖에 나지 않지만 아버지 아들 같은 관계를 형성했던 감독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조지 루카스인데요. 조지 루카스도 코폴라를 좋아했고 코폴라도 루카스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루카스는 루카스의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루카스는 전형적인 미국 시골에서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와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오래된 가치에 대한 혐오가 되게 남달랐어요.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로부터 폭력도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할리우드는 악마의 소굴이라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아들한테 많이 해왔으니까 유년 시절 내내 들어왔던 얘기인 거죠. 근데 루카스는 굉장히 재미있게도 그런 구체제로부터 탈피하고 구체제로부터 도망가면서 그 도망가는 방법으로 택했던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되게 싫은 방법으로 뭘 택했냐면은 아버지보다 더 성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순된 방법론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조지 루카스는 나중에 평생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평생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뭐 후반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루카스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되게 자기가 갖는 모든 사람들과 아버지 아들 관계 같은 그런 보통 그러거든요. 아버지랑 대립을 한 자식들은 굉장히 그런 관계를 밖에서 많이 만들어요. 부자 관계 같은 것을. 근데 이제 정말 코폴라와 루카스가 그랬죠. 코폴라가 아버지, 루카스가 아들이었죠. 방금 얘기했던 루카스의 그 방법론은 그가 했던 말에서 그냥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사가 한 번 있는데 루카스가 영화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말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근데 막 뭐 때리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결국 나갈 때 루카스는 아버지가 너는 몇 년 내에 항복하고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루카스가 난 절대 안 돌아와요. 그러면서 나는 30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돼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그러니까 아버지적인 것이나 혹은 당시에 젊은이들이 혐오했던 구체제로부터 탈피하는 방식으로서 데니스 호퍼나 뭐 그런 뭐 이즈라엘더가 표방하는 그런 어떤 리버럴적인 방식을 택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부자가 될 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조지 루카스가 이제 코폴라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코폴라가 대부로 먼저 뜨기도 했고요. 코폴라에게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단편으로 만들었던 THX 1148이라는 SF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를 원래는 이제 스튜디오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편으로 이거를 확대를 하면서 이거를 스튜디오하고 사이에서 조율을 해준 사람이 코폴라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조지 루카스는 스튜디오로서 완벽한 재량권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고, 그거는 코폴라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였다라고 불만을 갖게 되고, 거기서부터 둘의 관계가 약간 삐걱대기 시작을 하죠. 코폴라의 대부가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배급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대부가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뭐 이제 그때까지는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말론 브란도 빼고는 그 유명한 배우도 없었고요. 출연하는 배우들 중에. 근데 영화가 나왔을 때 이 스튜디오 관계자들은 영화가 사랑을 받을 거라는 판단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영화가 3시간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당대의 상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때는 이렇게 로컬마다 극장이 하나씩, A급 극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규모의 극장들이 한 2개 정도 깔려있고, 이렇게 한 로컬 하나당, 그러니까 로컬의 극장 하나당 한 편씩을 이렇게 배급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3시간짜리 영화로는 본전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전에 90분짜리 영화들은 여기서 일단 그 큰 대형 극장에서, 로컬의 대형 극장에서 일단 틀고, 그 다음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극장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그보다 규모가 더 작은 극장으로 옮겨가고, 이 텀이 길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으로 대부는 절대 답이 안 나오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뭐냐, 할리우드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었어요. 와이드 릴리즈. 그러니까 대량 배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뭐 지역 하나당 극장 하나에 개봉하는 원래의 고수했던 방식을 떠나서 다 때려박은 거예요. 대부를. 와이드 릴리즈의 방식을 했는데, 그 결과 영화도 흥행을 했고요. 스튜디오와 배급사가 아주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기존에 영화 한 편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이를테면은 몇백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 와이드 릴리즈를 하니까 몇천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단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와이드 릴리즈에 대한 맛을 들이게 된 거죠. 일단 이제 이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이후에 루카스 얘기는 잠시 이제 기억만 해두시고, 코폴라 이후에 또 중요하게 두 번째로 거론이 되어야 되는 이 무비 브랜드의 감독 중에 한 명이, 당시에 또 이제 전도 유망하게 슈거랜드 특급이라는 영화를 아주 자그마하게 흥행을 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연출력이 대빵이라는 극찬을 받았던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동세대 감독들에게 다 연출 참 잘한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슈거랜드 특급이라는 영화, 이 색깔이 스필버그가 맞기도 했고, 친구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스필버그가 다음 영화로 슈거랜드 특급과 비슷한 어떤 유사한 영화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참 희한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로저 코만 같은 감독이 만들 법한 상어가 나오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조스였는데요. 당시에 조스 촬영장에 이 친구들, 외국의 친구들, 코폴라와 루카스와 브라이언 드 팔마가 찾아와서 현장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식인상어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식인상어의 모형을 보고 다들 이 영화는 재앙이 될 거다. 스티븐, 이 영화 절대 하지 마라.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때려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영화 제작이 중반을 넘었던 시점에서 이 영화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영화에 나오는 식인상어의 모습이 너무 장난감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나와요, 상어가. 그래서
지금 아주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은 이 영화는 뭐 그냥 로조코만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제작비는 상승이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폴라식 매일, 코폴라의 방식으로 스필버그도 그대로 써먹었죠. 제작비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데 영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진술이 갈리는데요. 스필버그는 자기가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건 스필버그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들의 결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얘기는 갈리지만 어쨌든 결정은 그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스라는 영화에서 식인상어가 나오는 장면은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인상어가 나오는 장면, 그 조악한 장면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죽은 사람들, 전조, 음악 이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로조 커먼의 영화에서 히치콕의 영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스가 유효한 영화가 된 거죠. 상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이건 사실 스필버그의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필버그는 이 상어의 모습이 너무 조악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필버그가 선택한 방법론은 기존에 시인상어를 촬영했던 다큐 필름을 삽입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지 않았죠. 근데 어찌됐든 누구의 의견을 채택한 것이었던 어찌됐든 영화는 로즈 커먼의 방식이 아닌 히치콕의 방식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영화가 개봉하는 날 스필버그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스필버그가 첫 시사회 때 이제 앉아 있는데 시작을 하고 이제 소년이 죽잖아요. 근데 점점 갑자기 맨 앞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불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나가대요. 그래서 영화 좋겠다 망했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나가서 극장 카페트에 토를 하고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영화를 끝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영화는 대대적인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방금 얘기했던 대부의 와이드 릴리즈와 똑같이 중요하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등장하는데 조스의 배급 방식입니다. 조스의 배급 방식은 이 영화가 이제 워낙에 제작비도 많이 소요가 됐고요. 대부만큼 상영 시간이 길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에서 배급업자들이 깨달은 게 있죠. 와이드 릴리즈는 돈이 든다. 조스도 똑같이 와이드 릴리즈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 캐릭터 상품을 팔았어요. 조스 티셔츠, 조스 인형 이런 걸 팔았죠. 그리고 정말 이 와이드 릴리즈의 규모를 훨씬 늘려서 개봉을 했어요.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요즘에 쓰잖아요.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이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블록버스터의 효시는 조스입니다. 조스. 이 조스가 대부 1편이 벌어들인 돈이 수천만 달러였거든요. 조스는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뭐 스튜디오도 돈이 돌아가고 스필버그는 완전히 뭐 신이 됐죠. 신이 되는데 이때 이제 스필버그의 비극이 발생을 한 것이 스필버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기 브렛들은 누구를 존경했다고요? 프랑스의 작가주의 감독들을 존경을 했단 말입니다. 조스의 주인공은 자기애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영화는 정말 전무후무한 흥행을 했어요. 기존의 할리우드에서 뭐 흥행작이라고 내세웠던 모든 영화들의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운 독보적인 흥행작이었는데 그리고 영화도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게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조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탔어요. 근데 감독상을 못 탔어요. 작품상을 타는데 감독상을 못 탔다는 건 되게 모욕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아르고가 그런 타입이었죠. 아르고가 물론 이제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감독상을 타기로 했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도 감독상을 탔지만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만 주고 감독상을 안 줬어요. 되게 모욕적인 거거든요. 영화 잘 나왔어. 시나리오 좋고 연기도 좋고 다 좋아. 연출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되게 모욕적인 일이고 스필버그는 그때부터 완전 맛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감독으로서 영화 작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인정 욕구가 되게 심하게 됐어요. 이때 보인 이 행동들이 기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이 영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농담처럼 스필버그는 이제 영화 끝나고 이렇게 조스의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아마 뭐 헤어드레싱 스티븐 스필버그
라고 하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다 빼고 그냥 자기가 유일한 주인공이고 싶어 했고, 이와 같은 이 작가적인 행보와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드러 리스트까지. 계속 아카데미는 그를 외면을 하죠. 작가적으로 계속 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루카스의 얘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지 루카스와 코폴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코폴라하고 조지 루카스는 계속 긴밀하게 이 어떤 관계를 조금 이제 의가 좀 상하긴 했지만 이어나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코폴라는 당시에 대부 1편 이후에 대부 2편을 만들면서 감독이 영화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상처과 모든 종류의 명예와 모든 어떤 그 돈적인 부분의 어떤 뭐 그런 것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흥행 수익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정점을 찍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코폴라가 만들고 싶어했던 영화는 지옥의 몫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조세 콜레드의 원작을 각색한 영화였는데요. 암흑의 액실이라는 영화를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각색을 한 작품이었는데, 자기는 제작자를 물러나고 원래 조지 루카스가 그 영화의 연출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들 조지 루카스에게 너는 꼭 어둠의 묵시를 연출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조지 루카스는 일단 약간 생각이 좀 당시에 달랐어요. 왜냐? 바로 딱 그 시기에 아메리칸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흥행을 했거든요. 한국의 청춘낙서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는데요.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흥행을 했고, 루카스는 그때 판단을 한 거죠. 미국 관객들이 더 이상 어두운 얘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밝은 얘기를 보고 싶어 한다. 밝은 얘기를 보고 싶어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60년대와 7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왔던 모든 종류의 과거, 어두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싶어 한다. 베트남이고 뭐고 자시고 워터게이트고 다 잊고 싶어 한다. 그리고 미국 수도시, 시골적인 감성과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꿈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 그에게 어둠의 묵시록은 도저히 선택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던 거죠. 심지어 아메리칸 그래비티, 청춘학설한 영화의 제작을 코폴라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수입 분배 과정에서 루카스가 좀 트러블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제 코폴라가 이제 그거를 뭐 착복을 한 건 아니고, 제작사, 그러니까 스튜디오와의 이 계약사랑, 스튜디오는 자기 수익을 먼저 떼어가고 코폴라의 제작사에 나머지 수익을 떼어주고, 여기서 또 다시 루카스한테 연출료를 띄워주는 형식이었는데, 제작사에서 먼저 눈팅을 봐버려가지고 뭐 루카스한테 원래 약속했던 만큼 주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루카스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좀 의가 상했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어두운 영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영화는 자기가 제작을 해야 된다. 절대 스튜디오와 얽히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었던 구상을 결국에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의 루카스의 아내인 이 마샤 루카스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왜냐면 이제 마샤 루카스는 당연히 남편이 어둠의 묵시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마샤 루카스는 브라이언 드 팔마의 영화나 혹은 이제 다른 무브의 마틴 스콜세지나 이런 감독들의 영화에서 편집을 주로 이제 맡아서 해주는 되게 신경 있는 편집가였는데, 자기 남편이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이드랍시고 보여준 거는 무슨 우주에 공주가 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데 무슨 이상한 갑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고 무슨 뭐 포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루카스는 제작을 열심히 했죠. 그거를 어쨌든 자기가 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스튜디오를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몇 군데 까이고 나서 결국에 원래는 만들 수 없는 영화인데 바로 전작 아메리칸 그래비티, 청춘낙서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계약을 하긴 해요. 20세기 폭스사와. 폭스사하고 아주 뭐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계약에 성공을 하고 제작비를 따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에 이
자기가 생각했던 제작비는 전혀 맞지 않는, 이것도 역시 코폴라식 방법이죠. 그거와는 이제 좀 턱이 안 맞는 제작비였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제작비는 중턱이처럼 불어날 테지만 일단 배우는 굉장히 적은 개런티를 운용할 수 있는 배우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청춘낙서에 처음 캐스팅을 했던 해리슨 포드라는 젊은 배우를 기용을 하고, 나머지 그 레이아 공주 역의 배우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마크 에밀이나 이런 이제 신인급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영화가 너무 가벼워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마치 역시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거죠. 영화적 아버지 코폴라에게 배운 건데, 코폴라가 대부를 만들면서 이게 너무 젊은 놈들만 판치니까 영화가 가벼워 보이지 않을까 해서 선고추를 선택했던 말론 브란도 같은 사람을 한 명 자기 영화에 꽂아넣게 되죠. 이게 알렉 기네스라는 거죠. 알렉 기네스가 오비안 케노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스타워즈의 스토리 기본 라인을 보면요, 되게 웃겨요. 사실 이게 자기와 코폴라의 권력 관계가 여기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펠퍼틴 황제는 거대 스튜디오를 의미해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의 다스베이더는 자기의 모든 상징적 아버지들을 대변하고요. 그 안에 자기는 루크 스카이워커, 당연히 자기는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주 뭐랄까요, 영웅적이지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좌충돌 소동꾼 한솔로, 해리슨 포드가 얘기했던 그게 바로 저기예요. 코폴라예요. 이 코폴라와 자기는 그런 친구 관계를 맺고 가지만 결국에 레이아 공주를 찾아내는 건 자기거든요. 원래 스타워즈 1편에서는 나중에 뭐지 형제 관계였고 이런 기전이 세워지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영화 안에 이야기 안에서 결국 다물은 자기가 빼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안에 많이 설명을 했었고, 원래 그리고 마사 루카스와 조지 루카스와 코폴라의 관계도 약간 그런 이상한 성관계 같은 게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수효과와 음향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최초로 시사를 하게 되는데요. 극장에서 시사를 한 건 아니고 자기 집에서 시사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을 부르고. 그 자리에는 브라이언 드 팔마와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와 코폴라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틴 스콜세지가 참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마틴 스콜세지는 결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이제 자기 영화가 있었고 같이 개봉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틴 스콜세지가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택시 드라이버 이후에 굉장히 좀 위험할 수준까지 약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원래 그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심한데 성공하면서 여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랄까요, 이상한 집착 증세 같은 것도 생기고 있으니까 여자와 마약 문제로 굉장히 좀 문제를 겪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되게 좀 위기에 빠져 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남의 혹시라도 정말 이만큼이라도 혹시 루카스의 영화가 좋지 않을까. 근데 루카스의 스타워즈가 좋은 멘붕에 빠지기 뻔하니까 안 갔습니다. 우린 가지 않고 결국에 이제 나머지 3명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정적에 휩싸였죠. 그 정적을 깬 거는 일단 아내 마사 루카스였는데요. 마사 루카스가 울면서 나갔습니다. 울면서 나갔고, 브라이언 드 팔머가 이제 욕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 내가 지금 본 게 대체 뭐냐. 처음 시작할 때 무슨 글자가 막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포스라는 게 대체 뭐냐. 거기서는 이제 원래는 아예 고쳐지지 않은 대사였는데 6월 포스라는 대사로 원래 나왔었는데, 이게 어법상 맞지도 않고 이게 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라는 얘기를 하고, 결국 루카스가 사람들을 데리고 술집으로 가서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팔마는 이제 정말 근데 태어나서 이런 개쓰레기 같은 영화는 처음 봤고 너는 미쳤다. 너는 미친 사람이 성공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얘기를 했고, 코폴라는 그 자리에서 별로 나쁜 말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둠의 묵시로, 지옥의 묵시로 그걸 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원망도 꽤 있었을 것이고.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만이 유일하게 호평을 했어요. 너 이 영화 $1억 변신할 거다. 그러니까 다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팔로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근데 이제 조지 루카스는 아니다. 너 이번에 지금 개봉을 할 그 클로즈 인카운터 미지와의 조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지와의 조가 훨씬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스필버가 아니다. 미지와의 조 사실 내가 지금 완성을 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남해안 작가주의 영화가 되는 것 같고 이 영화는 분명히 1억 달러 넘는다라고 예언과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 영화가 얼마 벌어질 것 같은지 성능값을 적어가지고 내기를 해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헤어지고 조지 루카스는 돌아가서 이 컴퓨터 작업, 그래픽 작업을 하고 음향을 입혔죠. 그리고 이제 스타워즈가 개봉을 했죠. 이 스타워즈가 개봉을 했을 때 마치 스필버그가 피사할 때 추구했던 것처럼 당연히 루카스도 그랬겠죠. 근데 루카스는 딱 하나의 지점을 척도로 삼기로 했대요. 이 영화가 흥행할지 안 할지는 종반부에 루크 스카이워커를 구하러 한 솔로가 밀레니엄 팔콘을 타고 원래 이제 그냥 떠난 줄 알았는데 밀레니엄 팔콘을 타고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이 장면에서 갑자기 관객들이 와 하고 환호를 지르지 않으면은 이 영화는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딱 그거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시사회장에 들어갔는데 처음 시작하고 이제 꼬불꼬불한 이렇게 자막이 올라오고 나서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레이아 공주를 뒤쫓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우주선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화면을 뒤엎잖아요. 그 장면부터 관객들이 뻑이 간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한 솔로가 밀레니엄 팔콘을 타고 루크 스카이워커를 구하러 오는 장면에서는 뭐 다들 난리가 나서 우리 뭐 2002년 월드컵 때 응원하듯이 변화가지고 뭐 난리가 나서 옷을 입고 찍고 난리가 나고 정말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게 된 거예요.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그리고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아까 배부의 릴리즈 방식, 그리고 조스의 릴리즈 방식과 똑같은 무게감으로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영화도 역시 와이드 릴리즈 그리고 블록버스터 배급 방식에 이어서 똑같이 했고요. 여기에서 루카스의 해안 같은 것이 좀 드러나는데 루카스가 처음 복스랑 계약을 하고 나서 승승장구해서 흥행이 점점 더 커지니까 계약 조건을 한번 바꿨어요. 계약 조건을 바꿀 때 뭐를 넣냐면요. 속편에 대한 권리 무조건 나한테 있다. 그리고 이 영화를 가지고 머천다이징 하는 거 나한테 있다 권리. 이거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안이었던 거죠. 20세기 폭스사로서는 이거는 되게 웃기는 얘기였어요. 왜냐면은 아니 영화 내가 자기들이 보기에는 해봐야 본전하기 어려운데 속편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머천다이징 당시에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를테면 다스베이더 인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스베이더에서 장난감을 만들겠다는데 장난감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보기에 스타워즈는 뭐 한 보름이면 그쳐서 내려가 보름이 뭐야 몇 주면 금방 내려갈 것 같은데 장난감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루커스의 조건이 뭐 그냥 폭스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루카스는 그 계약 조건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뭐 완전히 그냥 전화위복이 됐죠. 그래서 일단 조스가 기록을 세웠던 1억 달러 흥행 기록은 당연히 있겠고요. 1억 8천만 달러 정도 당시에 이 스타워즈가 기록을 했고 나중에 스타워즈 시리즈를 통산해가지고 뭐 이제 프리퀄은 빼고 그 에피소드 4, 5, 6을 합하면은 17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뭐 천문학적인 액수죠. 루카스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그 벌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이 배급 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의해서 스튜디오가 이제 생각을 달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극적인 어떤 마치 아까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그 초반부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스튜디오가 우리는 지금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이런 거를 전혀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 산업이 얼마나 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영화 산업은 이꼴로 이제 완전히 돈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다른 모노그래프를 있죠. 스필버그를 제외한 드팔마와 코폴라와 마틴 스콜세지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스타워즈가 흥행을 하다니. 스타워즈가 흥행을 했다라는 거는 자기들한테 영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대체 누가 택시 드라이버를 보러 오겠어? 스타워즈를 보러 가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맹목을 갖고 있던 차에 아까 제가 이 67년부터 80년까지의 시기를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시기로 말씀드렸는데 왜 80년까지냐? 1980년에 마이클 치밀러 감독의 천국의 문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이 천국의 문이라는 영화가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시기에 종원을 보하게 된 마침표를 찍은 영화인데요. 마이클 치밀러 감독은 바로 그 직전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큰 나오는 드니로 나오는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에서 그 작가적인 감수성이나 연출력이나 이 흥행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천국의 문이라는 영화를 UA,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제작사와 함께 제작을 들어가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코폴라식 방식으로 역시나 만들어졌고요. 제작 기간은 거의 2배가 추가가 되었고 제작비는 원래 당초 목적되었던 거에 3배가 넘는 제작비가 들었고요. 영화는 하루에 극장이 500달러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망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폭망한 거죠. 폭망을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코폴라와 스티븐 스필버그가 한마디씩 했는데요. 마틴 스콜세지가 한마디씩 했는데 마틴 스콜세지는 천국의 문은 일종의 상징과 같은 영화였다. 이 천국의 문이 이 기록적인 흥행 패배를 함으로써 이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시기는 종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코폴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질을 내면서 이 천국의 문 때문에 이 스튜디오들이 지금까지 이 사실상 결정을 다 해놓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걸 실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종언을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코폴라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이 종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스튜디오는 필요에 의해서 아메리칸 뉴시네마라는 시기를 받아들였고 그것의 이 시기를 통과를 했지만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후반부를 차지하는 무비브렛들의 영화들 그리고 그 영화들의 기록적인 흥행과 함께 영화는 이꼬르 아무 영화 작가의 무슨 감독이 작가고 이런 거 전혀 없다. 영화는 돈이다. 영화는 산업이다. 그리고 그냥 산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산업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마이클 치미노 같은 작가를 하는 나부랭이들이 뭐 연출가가 작가라는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자기가 제작자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튜디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스튜디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지 맘대로 하다가 영화를 말아먹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은 두고 좌시하지 않게 된 거예요. 영화는 완전히 산업화가 된 거죠. 이때. 그래서 뉴시네마의 시기, 작가들의 시기는 이렇게 종식이 되어버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코폴라가 아까처럼 그렇게 불만을 표시했던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만든 건 대부가 시작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의 와이드 릴리즈. 와이드 릴리즈가 없었고 와이드 릴리즈에 의한 그 기록적인 흥행의 결과가 없었고 그래서 스튜디오들이 완전 뻑이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단위가 달라지는 사업이 되는구나 나를 깨닫지 못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상황은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일단 아메리칸 뉴시네마 시대는 그렇게 끝난 거고요.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기수들은 다 굉장히 좀 잔인하게 명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폴라 같은 경우는 결국 지옥의 묵시에게 뭐 깐에서 상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연출로는 빛을 보지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고용 감독으로서 뭐 드라큘라나 잭 같은 영화를 찍었지만 스필버그가 그 두 편 영화를 보고 이거는 코폴라가 만든 영화가 아니다라고 평을 했듯이 그 말이 실제 맞는 것이었고 코폴라는 지금 와인 사업을 하고 있죠. 그나마 루카스에 비하면 어쩌면 코폴라는 나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루카스는 일단 스타워즈 1편을 연출한 이후에 연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연출에서 손을 떼었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프리퀄을 만들면서 다시 연출에 크레딧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이 스타워즈 1편, 그러니까 에피소드 4 이후로는 이 제작에만 전념을 했고 완전한 사업가가 되었고
물론 이제 스타워즈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스타워즈로 이 작가로서의 위상이나 자기가 어렸을 때 꿈꿔왔던 이 아메리칸 뉴시네마나 혹은 영화 작가들에 대한 꿈과 희망과는 완전히 멀어진 상황이었고 오히려 그것의 모든 것을 망친 주범이 되어 있었죠. 마사루 카스하고도 결국 이혼했어요. 마사루 카스가 이 남편을 견디지를 못하고 조지 루카스는 끝까지 항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큰 영화가 하나 흥행을 하면은 그 영화는 작은 영화들을 위한 제작비로 쓰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타워즈를 통해서 스타워즈라는 영화가 벌어들인 돈이 17억인데 그 중에 9억이 극장주들에 들어갔다. 극장주들은 그 돈을 가지고 멀티플렉스를 만들었다. 멀티플렉스는 관이 늘어나는 거니까 더 많은 영화들이 상영될 수 있다. 작은 영화들이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멀티플렉스가 됐죠. 관이 늘어났죠. 그 관은 다 스필버그의 영화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큰 영화들이 다 그냥 그만큼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덩어리만 더 커지는 거죠. 그만큼 더 다양한 영화들이 상영되는 건 아니었죠. 루카스는 결국 나는 다시는 스타워즈 시리즈를 하지 않겠다. 이게 나를 망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십 년 후에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결국 내가 돌아갈 길은 스타워즈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리퀄로 돌아갔죠. 그래서 3편을 더 만들고 지금 땡큐가 정말 신께 감사드리게도 이 스타워즈 판권을 디즈니에 팔았습니다. 앞으로 루카스는 스타워즈에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스타워즈 팬으로서 기쁜 일이고요. 마틴 스콜세지는 그나마 그 와중에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너무나 어두운 길을 너무 오래 걸었어요. 그 마약과 술과 여자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를 너무 오래 겪었고 그 와중에 정말 80년대 최고의 걸작이라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택시 드라이버마저도 흥행에는 개폭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영화적으로는 빛을 보지 못하다가 오히려 이제 말년해져 보일수록 좀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감독님이 되었고 데칼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시기가 접어들면서 그 자체도 그 사람 스스로도 캐리나 혹은 이 시스터즈나 이런 좋은 영화들을 만들었던 자신의 시기와 멀어지게 되면서 영화 감독으로서 굉장히 좀 이 생명력을 다한 것처럼 보이다가 딴딴딴딴딴딴딴 미션 임파서블과 함께 정말 그러니까 과거의 브라이언 드 말하면 절대 만들지 않았을 것 같은 미션 임파서블과 함께 다시 컴백을 했죠. 하지만 역시나 미션 임파서블 이후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영화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오시면서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48년 파라마운트 판결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지금 아직도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스튜디오가 다 극장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 서울에 극장이 참 많습니다. 다 CGV 아니면 롯데시네마죠. CGV는 CJ고 롯데시네마는 롯데 겁니다. 스튜디오 극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본인들의 영화는 더 많은 스크린에 걸리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 파라마운트 판결이 나올 때처럼 어마어마한 독과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치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CJ가 영화산업에서 철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한국 영화는 망하거든요. 그만큼 집안의 코끼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CJ나 롯데가 그냥 영화산업 자체가 돼버린 거죠. 한국의 영화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큰 틀에서 볼 때 아메리칸 뉴시네마라는 이 명멸의 시기,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어떻게 산업에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산업은 그 젊은이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을 했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기회를 잡았던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 기회를 망쳐가는 것.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의 권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구권력을 파괴하고 스튜디오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영화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스튜디오의 세기를 뚫어준 거예요. 스튜디오는 그대로 두면 망했을 거예요. 할리우드는 망했어요 원래는.
아메리칸 뉴시네마 시기가 없었으면 망했을 거예요. 배너 같은 거 만들다가 그냥 망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죠. 뉴시네마 시기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모의를 했더라고요. 스필버그나 루카스의 영화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산업이 오히려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수백 배 커졌죠. 영화 산업 자체가. 하지만 그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은 결국 소모품으로 전락을 하거나 굉장히 쓸쓸한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그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펼쳐지는 어떤 풍경들이나 그런 거 한국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년 남녀이나 청소년을 소비하는 방식 88년 세대, 88만원 세대 짱돌들어라고 바리케이드를 치라고 이렇게 되게 선동적으로 세게 나왔던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목소리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청춘이다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귀결되고 수렴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들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는데요. 레너드 슈나이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록 슈나이더의 형인데요. 그 슈나이더 같은 경우는 그 동생 같은 경우는 택시 드라이버의 이제 뭐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를 폴 슈레이더 택시 드라이버의 작품을 썼죠. 레너드 슈라이더와 폴 슈레이더는 둘 다 작가지만 동생이랑 형이 원래 사이가 좀 안 좋긴 안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폴 슈레이더와 루카스와 스필버그와 마틴 스코세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레너드가 들었어요. 우리들이 이 영화 산업 안에서 권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이 권력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며 이 권력은 절대적으로 어떤 그 예술가가 스튜디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유지되어야 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들에게 권력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말 이 스필버그와 루카스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성공 자체에 함몰이 되어버렸죠. 그게 한마디로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어떤 마지막 한 장면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실 거 없나요? 저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오다가 인터넷 검색을 살짝 해봤더니 선생님에 대해서 젊으시더라고요. 19년생입니다. 어리시더라고요. 근데 영화평론가의 길로 접어든 동기가 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동기라기보다는요. 뭐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제 인생사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되게 어떤 애매한 지점들이 있었어요. 저는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딱 IMF 세대거든요. 98학번인데 97년도 말에 IMF가 터졌고요. 일단 뭐 학비부터 뭐 전부 다 제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하루에 아르바이트 학교 다니고 학교에 등록금 내고 아르바이트 하고 밤에 고시원 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야간 고시원 청구를 하면서 벌 수 있는 게 기사를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모마뉴스 같은 플랫폼이 생겨가지고 이 기사들을 쓰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방학 때 이제 기존에 제 기사를 잘 받았던 부장님이 불러서 사회부에서 인턴을 했었고요. 모마뉴스 사회부에서 인턴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졸업하기 전에 사회부 인턴으로 일을 하다가 어찌됐든 나머지 학교와 이런 걸 내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인턴은 사실 나오는 돈이 빤하고 그래서 공채를 찾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영화주간지 필름 2.0이라는 데서 공채를 내가지고요. 그래서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로 직장 옮겼고요. 졸업하기 전부터 일을 시작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계속 잡지를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일을 계속 잡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필름 2.0, GQ, 프리미어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조직에 좀 약간 조직적인 인간이 제가 스스로 아닌 건 알고 있었는데 다시로 좀 못 참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어 그만두고 나서 저기 신해철 씨하고 같이 맥심이라는 잡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했다가 약간 해철이 형이 사기 비슷한 거를 그 회사에 당하면서 다시는 나는 잡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글만 쓰게 됐는데 제가 쓰는 기부하는 그 영화에 대한 글 반 나머지는 사회비평 같은 건데 어느 순간 네이버에서 읽으시면 영화평론가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영화평론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뭐 또 다른 굉장히 긴 시간을 요약해서 아이고. 뭐 정리가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그 아메리칸 뉴질랜드의 이 감독들 존재 같은 이 감독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 그런 스튜디오가 거대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다면 좋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 현대를 살면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좀 보고 나를 좀 세계를 통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더라면 좀 더 아직도 좋았을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이제 67년부터 80년까지 거의 20년에 달하는 기간을 얘기를 했고 이 역사라는 건 되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망 앞두고 얘기되고 이런 건데 그 안에서 특정 시기 개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됐을까에 대해서 시작하면은 정확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샤먼이에요. 4.16 샤먼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약을 팔죠.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당시에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기수들은 이제 상황이 이제 스타워즈가 그런 대박을 터뜨리고 이런 와중에 이지라이더의 마지막 대사를 떠올렸어요. 이지라이더에서 마지막에 저 주인공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기회를 날렸어라는 대사를 날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사로 당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시 또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공중위로 이렇게 좀 시간 타임라인에 좀 위로 이렇게 들어올려서 또 거시적으로 내다 보면요 아메리칸 뉴시네마 시대가 할리우드를 극단적으로 산업화시키고 완전히 이 어떤 초대형 기업 같은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어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천국의 문과 함께 실패했다고 일컬어지는 60년대, 70년대 영화를 보고 자라왔던 시네피드들이 90년대에 대거 등장을 해서 다시 할리우드를 이끌었어요. 올리버 스톤부터 해서 타란티노도 그렇고 폴 토마스 앤더슨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영화들이 열광을 했던 관객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시기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내가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어야 돼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스필버그의 답이 다르고 루카스의 답이 다르고 마이클 치면의 답이 다르겠죠. 근데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시적으로 내다봤을 때 말이야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도 그것도 또 되게 바로적인 얘기에서 그것도 또 다른 샤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명쾌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당시의 그런 실패의 역사들조차도 굉장히 명백한 자양분으로 기능을 했고 지금 그래서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정말 예전에 아메리칸 뉴시네마 이전에 정말 그런 스튜디오의 권력 시스템 위주로만 돌아가느냐?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폭스사만 따지더라도 폭스사의 배급 라인은 폭스에서 만드는 영화가 있고 작은 영화들을 폭스 서치라이트라는 작은 제작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인디 영화들을 배급을 해요. 그러니까 인디 영화 작가들의 대다수가 당시 영화들로부터 굉장히 영화적인 피를 수요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데이비드 핀처 같은 감독도 나오게 되는 거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폭스 서치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파이트 클럽 같은 걸 개봉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시기에 아메리칸 뉴시네마라는 시기가
그건 맞습니다. 할리우드를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였던 거죠. 근데 그게 아주 뭐 빅브라더를 만들어내서 뭐 멀티플렉스랑 똑같은 영화, 주라기 공원 뭐 이런 게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까지 와서 보면은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 할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무시를 하고 특히 80년대가 그랬는데 80년대 나오는 할리우드 영화들 특히 이제 루카스와 스필버그의 자장을 위해서 이 만들어진 이 레이건과 부시 정권 때 만들어진 이 수많은 멍청한 영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멍청한 머리가 빈 할리우드 영화들의 관점으로 지금 보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위적인 영화가 나오는 데는 할리우드예요.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정말 이런 영화를 어떻게 투자가 돼서 이게 영화가 나왔지 하는 영화들이 다 할리우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할리우드는 그 몇 대 5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들이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그런 자양분이 결국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요, 우리나라 시장에 만약에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것도 영화 잡지도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주간지 하나밖에 없고, 뭐 감독들도 보통 3편 이상 연출하기 힘들잖아요. 잘 안 돼요. 옛날 감독들은 이제 다 미리 옛날에 아시던 감독들 80년대, 90년대 감독들은 이제 활동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적용해보면 시장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작사랑 배급사랑 같고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나라 시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시장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를 적용했을 때는 지금이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1000만 영화도 막 3편씩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굉장히 커졌는데 제작편 수도 늘긴 늘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시기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물론 우리는 맥락이 되게 달라요. 우리한테 베트남도 없었고요. 우리는 마약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범죄를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되게 한국 정도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온건한 나라예요. 근데 이 어쨌든 영화 산업 쪽으로만 볼 때는 아메리칸 뉴시네마가 종식을 맺을 때 이 마야크 치미노의 천국의 문이 망하면서 스튜디오들이 너희들 영화 작가랍시고 다 우랭이 새끼들 뭐 니들이 뭐 천재고 작가라고 다 제작자 위에 군림하고 뭐 이러면서 결국 만들어낸 영화들 다 쪽박 차고 이러면서 이제 권력을 회수해 갔잖아요. 그게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물론 이제 이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거는 일본의 작가 감독들이었어요. 박찬욱, 김지훈, 봉준호 이런 감독들이 어쨌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이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자장 아래서 만들어진 여러 영화들과 다른 감독들이 굉장히 영화계에 투입된 과대 잉여자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버블을 너무 키웠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뭐 이를테면 2000년대 7년, 2007년 이럴 때는 입봉 못하면 병신이라고 했어요, 진짜. 지금 시나리오 가지고 입봉 못하면 바보라고. 영화계에 돈이 하도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아무나 영화 만들면 감독될 수 있는 시기였고 근데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한국 영화가 이 수익 구조로 돌아선 게 작년이 처음이에요. 한국 영화 시장의 이 수익 구조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이 제작사들이 어떤 제작 시스템이나 배급 시스템을 굉장히 선진화시키려고 이 선진화라면 할리우드 가죠. 그러니까 뭔가 이 과거처럼 영화를 딱 만들어 놓고 야 영화 흥행을 누가 10만 알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요만큼은 흥행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내는 거에 지금 사활을 딱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자본이 남아돌고 이 작가적인 역량이 좀 보장받는 상황에서는 이를테면 박찬욱의 영화나 봉준호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지금 막 1000만을 기록하는 영화가 2000년대 중반에 1000만을 기록했던 영화보다 영화적으로 실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과 말씀드렸던 산업적인 맥락이 굉장히 투영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은 감독의 영화가 아니라 사실상 기획의 영화예요. 전부 다.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종식을 거부를 한동안 그랬듯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매달 한국 영화만 1000만 명 이상씩 들고 있거든요. 한 편이 아니라 그냥 한국 영화 전체에 매달 1000만 명 이상이 관객이 들고 있고 이건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국 영화.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지금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감독계약서도 새로 지금 다시 만들고 있고 다 지금 어떤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할리우드처럼 훗날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작가들이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은 방금 뭐 강의했던 내용과 연관되는 지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그냥 딱 그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가들이 후퇴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기획사의 노력과 이 체계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저는 요즘 한국 영화 좀 지루하다. 예전처럼 그런 타격의 영화들은 잘 등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장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투자를 못 받는 거죠. 그런 컨셉의 영화 절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시실리 2kg 같은 영화 컨셉을 지금 누가 그 영화를 투자를 하겠어요? 뭐 시골이 배경인데 시골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무슨 사기 비슷한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 무슨 좀비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영화적으로 되게 뛰어나고 흥행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어떤 창작과 상상의 산물이었고 그거는 지금 어떤 기획의 산물로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 투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달라져 있는 거죠. 예,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요새 저희 배우들도 외국에서 이제 배우세요? 클라우드 아틀라스 뭐 베두나나 저희 박찬욱 감독이 이제 외국에서 직접 디렉팅해서 영화 찍잖아요. 예. 그것이 그러니까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을 시장 커지니까 약간 시장을 넓히기가 목적인지 아니면 저희 감독님이나 어떤 배우들이 실제로 어떤 능력이나 이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박찬욱 감독하고 김지훈 감독이 이 해외 진출을 결정을 맺었던 시점이 2008년, 2009년인데요. 2008년, 2009년에 한국 영화 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49%였어요. 여기서 이분들은 더 이상 영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영화를 해봤자 계속 꼬라박는 상황이었고 더 이상 이 자기가 박찬욱의 영화가 그래도 그렇다고 안 만들어지겠어요. 그건 아닌데 다 이 영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알고 지내서 계속 그러는 거죠. 사이보그 괜찮아 같은 영화를 계속 만들어서 다 망해요. 그 상황이 행복할까요? 과연? 아닌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박찬욱과 김지훈에게는 일찍부터 할리우드에서 럼콜이 있었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계속 이분들한테 지상 과제는 계속 영화를 생산해내는 감독으로 늙고 싶은 거거든요. 당연히 모든 감독의 꿈이기도 하겠죠. 당연히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박찬욱 감독은 꽤 큰 성과를 얻고요. 작가로서 김지훈 감독은 좀 절반의 성취를 얻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이 한국에서 작가로서 기능했던 감독들은 상당수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좀 하고 한 편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제작은 CJ사거든요.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풀 로케를 했고 해외에 이제 배우들이 나갔고 이러니까 이제 뭐 외국 영화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번 영화가 이 글로벌 프로젝트인 건 맞으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영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꼭 해외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큰 격변이 없는 이상 한동안은 그렇게 이 작가 감독들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감독들은 고용의 형태로서 안정된 고용의 형태로서 기획 영화를 계속 만드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그런 예. 그 영화평론 같은 걸 보면 영화 내적인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처럼 이제 보여지는 영화평론도 있고 아니면 영화 외적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영화평론이 있더라고요. 영화평론을 보면 이제 영화평론을 어떤 기능을 하는 거고 어떤 것들을 독자들한테 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화평론을 하시는 입장에서 영화평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화 이거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냥 뭐 처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비평가로서 훈련받은 사람들과 저널리즘 쪽으로 훈련받은 사람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매체에 실려 글을 쓰냐에 대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고, 그냥 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그 저널리즘 쪽으로 원래 처음부터 훈련을 받았었고요. 잡지에서도 이제 그런 식의 이 취재가 필요한 글들을 썼었고, 지금 영화 글을 쓸 때도 어쨌든 사회적인 접점에 대해서 한 편의 영화가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한 명의 책에서 머릿속에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영화가 기획이 되고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 흥행이 될 수 있다면 이거는 어떤 다른 사회적인 무엇가가 결부가 되었다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문화 생산품 콘텐츠거든요, 영화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 연이 닿아있는 다른 현상들에 대해서 영화를 계기로, 영화를 어떤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쓰는 지면도 되게 그런 성격의 지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영화 매체의 어떤 순혈주의적인 성격으로서의 영화 매체가 지금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기도 또 하거니와, 일간지나 시사지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영화 칼럼 쓰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식의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슬 글을 쓸 때도 지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넘어선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결국에는 동류일 수밖에 없는, 같은 종류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너는 나와 전혀 종류가 다른 어떤 무엇이다라고 타자화를 시켜서 서로를 살해하는 풍경이 지금 이 영화를 두고 일베나 혹은 깨시민 진영에서 서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옹호하고 비판하는 이런 풍경과 닮아 있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두 번째 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영화는 다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뭐 공포 영화를 더 많이 좋아하고요. 최근에 그 샘 레이미 감독의 원작인 이블데드가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흥행을 했어요. 박스오피스 1위와 함께. 영화가 되게 잘 나왔다는데 한국에 있으면 아무도 수입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봉준호, 박찬욱, 김지호 감독 이후에 뭐지? 추격자가 만들었고 나홍진 감독 그 솔직히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뭐 새로운 세대로 주목할 만한 감독이나 어떤 영화적인 앞으로 뭐 영화가 사실 우리가 뭐 멜로도 갔다가 공포도 갔다가 막 이렇게 장르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감독이 흥할지 이런 거. 아니 흥한 것보다 그러니까 흥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을 좀 계속 보고 있는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가능성을 보고 있다. 한국에서도 좀 어떤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개를 시켜주고 우리는 사실 뭐 그 독립영화, 단편영화 같은 걸 많이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냥 되게 생각나는 사람들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나홍진 감독도 좀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뭐 그가 어떤 작가적인 비전을 뭐 어떻게 펼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제외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장훈 감독은 아마 지금 동세대 감독들 중에 제일 오래 갈 것 같아요. 제일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순수 연출자거든요. 자기가 각본을 쓰려고 고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애초부터 그냥 자기가 작가에게 포기한 사람이에요. 작가주의, 영화에 있어서 작가주의가 최소 조건이 그거거든요. 감독이 써라. 근데 장훈 감독은 애초부터 시나리오를 받아서 연출만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연출한 영화들 다 되게 좋았고요. 정말 그 직업적인 자세로서의 연출자라는 게 굉장히 또 다른 하나의 덕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장훈 감독하고는 약간 케이스가 다르지만 여기 개인적으로 이제 자주 보는 친구라서 약간 뭐 침 던지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연상호 감독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돼지의 왕이라는 작품을 했었고요. 근데 연상호 감독은 잘할 겁니다. 돼지의 왕을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별로 그렇게 물론 이제 뭐 흥행열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괴로워하고 어떻게 나올까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고민 같은 건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 해피엔딩에 대한 강박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없고 자기가 원하는 꼴을 끝까지 이제 고집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이
연출자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화자로서의 비전이 뚜렷치고 기본적으로 얘는 일중자라서 계속 이야기를 쏟아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계속 잘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약간 그런 게 조금 약간 너무 끊어지고 단절되고 지금 이제 되게 올드해졌잖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젊은 세대의 감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40대 중반 이상이 다 돼버렸고 그 위에 뭐 천명 영화들이 다 나와도 봤을 때 뭐 영화가 별다르게 그렇게 커다랗게 영화적 비전이 보이는 건 별로 많이 안 보이고 요즘 전개 잘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뭐 이를테면은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를테면은 제 또래에서는 일단은 양희중 감독이 홍파리를 일단 일정 정도 이뭐 지명도가 됐든 성과가 됐든 가져간 측면이 있는데 그 외에도 윤성호 감독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자기 색깔이 좀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어찌됐든 작가로서의 비전과 상상력이 충만한 젊은 감독이고요. 앞으로도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빨리 좀 차기작을 보고 싶은 그 또래 친구 감독 중에서 그 양혜원 감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런 마치 아메리칸 뉴시네마처럼 그런 분위기가 잠깐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형성됐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윤성호는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가 아니라 은하의 방 노선이라는 장편을 내보였고요. 같은 시기에 양혜운은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라는 영화를 내보였어요. 근데 양혜운이 굉장히 이 연출가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거든요. 이 작가 감독으로서. 근데 저수지에서 건진 치타 이후에 했던 도깨비라는 기획이 잘 안 됐어요. 한국 영화가 폭망하면서 시장이. 그래서 아직까지 좀 뚜렷한 뭐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차기작을 만들게 된다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양혜원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곡 김선이라고 곡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제 그중에 김곡은 참 특이한 인간이거든요. 김곡은 분명히 아마 죽기 전에 한 편은 아마 영화사에 남을 이상한 영화를 분명히 만들 것이기 때문에 흥행도 하는 이상한 영화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역시 기억을 해두시면. 근데 데뷔하지 않으셨어요? 아 데뷔는 진작에 했죠. 그쵸? 예, 진작에 했고 심지어 저희 충무로 영화관 편했죠. 저 뭡니까? 화이트 저주의 멜로디. 예, 그 영화는 미덕이 있어요. 그 뭐죠? 되게 문제됐던 아이돌 그룹 뭐죠? 티아라 맞아. 티아라 하문정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막 거울이 짝짝짝 이렇게 접히면서 귀신이 오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한 장면인데 괜찮더라고요. 네. 아유 중국이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친구입니다. 분명히 좋은 영화 만들 거예요. 그 정도 예, 9세대가 빨리 좀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지금 뭐 좀 어찌됐든 흑자로 던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가면은 더 많은 이름들이 더 끄집어 올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혹시 그동안의 창작물이니까 그걸 만드실 때 주관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접목시켜서 글을 쓰게 되는데 너무 빠지다 보면 자칫 목표와는 다르게 약간 새길로 빠질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중심으로 바라보시는지. 어떤 감독이요? 아니 감독이 아니라 글 쓰실 때. 아 저요? 네. 아 저요?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매번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마감을 하는데 할 때마다 하고 나서 보내기 전에 송고하기 전에 한 4번, 3번 정도는 읽어보거든요. 소리내서. 근데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제일 좋은 거는 비문이 고쳐지고요. 읽어보면 이게 비문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일단 비문이 고쳐지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이야기 전체 맥락이 그게 되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그런 약간 최소한의 객관적인 태도나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가 끝까지 유지가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읽어보는 게 맞다는 것 같아요. 진짜 소리내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